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맡은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의 백승범 과장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많은 기업들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구성된 KSB 융합연구단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스 개발 현황 및 사례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서 이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발표자분들과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7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발표자분들께서 발표 종료 후 가능한 시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답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발표 자료는 보이시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발표 자료 버튼을 클릭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와 질의응답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세미나 종료 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아이덴티파이의 김우중 대표님께서 인공지능 최신 동향과 트렌드 그리고 활용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덴티파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에 캘리포니아 모처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FHI라는 재단에서 준비를 한 회의였습니다. FHI라는 재단은 Future of Humanity Institute라고 인류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재단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9분의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논의를 했냐면 싱글레리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싱글레리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이 사람을 앞서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과연 싱귤레리티라는 사건이 발생을 할까라는 것을 여기 참여한 패널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9명의 패널들이 만장일치로 싱귤레리티라는 것은 도래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각 패널들마다 나는 한 30년 후에 싱글레리티가 도래할 것 같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15년, 뭐 45년 이렇게 시점은 다르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싱글레리티라는 것은 확실하게 도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 올해죠. 올해 여름 대한민국 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유튜브를 제가 서핑을 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보신 분들은 만화가예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이말년 씨라고 만화가고요. 중간에 있는 분이 김풍 씨라는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주호민 씨라는 만화가입니다. 이 만화가들은 아시겠지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약간 시대를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히 이제 유튜브 서핑을 하다가 이 클립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의 논의 주제가 뭐였냐면 싱글레리티라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만화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토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싱글레리티라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이 싱글레리티라는 것은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세 분들의 결론이었는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맨 왼쪽에 있는 이말년지라는 만화가의 견해였습니다. 이 양반은 끝까지 상당히 강력하게 인공지능이 결국은 사람을 압도한다라는 의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에 FHI 기관에서 했던 토론 패널에 나왔던 앨런 머스크죠.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라는 기업을 창업을 하고 나서, 스페이스X는 아시겠지만 나사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사설 우주 항공 업체가 해낸 그런 업체입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이거는 이제 2달 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2달 전에 앨런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5년 이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이내면은 202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5년 내에 AI가 사람을 압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레리티라는 것은 사실은 한 알고리즘, 하나의 컴퓨터 에이전트가 모든 방면의 지적 능력을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시점인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각각의 알고리즘,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 뭐 바둑, 아니면 뭐 퀴즈쇼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모든 영역에서 인류의 지적 능력을 앞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앨런 머스크의 물론 이제 좀 비저너리한 얘기긴 하지만 이 스페이스 X나 이 테슬라 같은 그런 사업 모델을 들고 나와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너무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현실이 됐죠. 이런 걸 비추어 보게 되면 상당히 이러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 분석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ILS VRC라는 이제 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미지넷이라는 이 비영리 단체가 매년마다 이미지 분석을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이 잘하느냐 에 대해서 이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약자는 이제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컴피티션이라는 약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년마다 그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사람의 능력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휴먼 에러라고 해서 점선을 표시된 것이 이제 5%의 휴먼 에러를 뜻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현재는 2점 몇 퍼센트 정도까지 굉장히 정확한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모든 이미지 분석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분석 중에서 분류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객체를 추출하는 태스크에 한정된 거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람을 벌써 앞질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산업체의 실용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셀프 드라이빙 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운전을 하려면 앞에 있는 그 자동차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겠죠. 이런 데 적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의 능력에다가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창조적인 능력까지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생성 모델, 그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성 모델이라는 학습 알고리즘에다가 이미지 분석 능력까지 더해져서 여기 나오는 이 이미지들은 사람 얼굴이죠. 사람 얼굴들은 모두 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이에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엔비디아가 만든 이 연구 결과인데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한번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짜 페이크 페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제 육안으로는 가짜 이미지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최근에 발표된 구글의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기상 예측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시면은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들은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합니다. 실제 사진이고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은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이라는 이 지배방정식을 풀어서 소위 말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것은 구글이 개발한 이미지 분석 기술을 통해서 이 비구름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그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이라는 지배방정식을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 계산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월합니다.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계산을 해야지만이 한 1시간, 2시간 후에 기후를 예측하는 데 반해 이 구글이 만든 맷넷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죠. 이걸 쓰게 되면 1, 2분이면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방식은 뭐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미지 분석에 최적화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반복 신경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LSTM이라는 기법이 있긴 한데 이걸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화학습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학습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의 태풍을 몰고 온 주인공이죠. 알파고.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을 연거푸 이었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데 알파고가 바로 이제 강화학습으로 학습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화학습은 사실은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분야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50년 이상 됐는데 이 강화학습이 최근에 강력한 힘을 얻게 된 이유는 그 딥러닝이라는 신경망이라는 것을 합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 모델로 탄생을 된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요거는 핑퐁 게임인데 핑퐁 게임을 저희는 이제 환경이라고 하죠. 저희 환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은 이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행동이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바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전개시키거나. 그랬을 때 중간에 보이는 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반복을 통해서 이 특정한 환경에 어떤 행동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기억을 신경망 안에 있는 웨이트, 파라메터라고 합니다. 웨이트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바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합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물론 알파고도 이러한 모델을 써서 학습이 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작년에 인공지능 산업계 학계에 파장을 줬던 연구 결과예요. 오픈 AI라는 앨런 머스크가 사비를 털어서 만들었던 오픈 AI라는 연구재단에서 만든 연구한 결과인데 Natural selection and competition led to the evolution of increasingly intelligent life forms. Today, we ask if comparably simple rules and multi-agent competition can also lead to intelligent behavior in a new virtual world. These agents are playing hide and seek. These agents have just begun learning, but they've already learned to chase and run away. This is a hard world for a hider who has only learned to flee. However, after training in millions of rounds of hide and seek, the hiders find a solution. The hiders learn to use rudimentary tools to their advantage. By grabbing and locking these blocks, they can create their own shelter. The seekers are locked in place for a brief period at the start of the game, giving hiders a chance to prepare. Even so, the hiders must learn to collaborate, accomplishing tasks that would be impossible for any single individual. The hid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can learn to use tools. After many generations of failing to break into the shelter, the seekers learn to jump over obstacles using ramps. However, after many millions of rounds of having their shelter breached, the hiders learn to take away the primary tool the seekers have at their disposal. Note that we did not explicitly incentivize any of these behaviors. As each team learns a new skill, it implicitly changes the challenges the other team faces, creating a new pressure to adapt. We've also put these agents into a more open-ended environment, randomizing the objects, team sizes, and walls. In this world, they learn to construct their own shelter from scratch, requiring that they arrange multiple objects into precise structures. To prevent seekers from using the ramps, the hiders move them to the edge of the play area and lock them in place.
어떠한 We 능력이 originally 생기냐면 believed this would be the final strategy that the agents learn.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However, we found that after more training, the seekers discovered that they can jump on top of boxes and surf them to the hider's 그렇게 shelter. 학습된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들한테 협조적인 인공지능이 될 수 있겠냐라는 In the last stage of emergent strategy that we observed, the hiders learn to lock as many boxes as they can before constructing their fort in order to defend against box surfing. 점점점 So how do agents acquire these skills? They're trained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an algorithm inspired by the way animals on Earth learn. The agents play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언어 모델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모델은 이 3세대라고 얘기합니다. 3세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3세대라는 얘기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겠죠. 1세대는 사실은 룰 베이스로 이제 예를 들면 뭐 러시아어나 아니면 프랑스어를 영어나 중국어로 바꿔주는 것이 1세대라고 하면 2세대는 구글이 개발한 이제 스토캐스틱 확률 기반으로 번역해 주는 것이 2세대고요.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이 3세대입니다. 이 3세대에서 가장 이 정확도를 개선했던 모델이 바로 그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인데요. 앞부분에 이제 타겟 앞부분에 인풋 랭귀지가 되겠죠. 예를 들면 프렌치가 됐건 아니면 스페니쉬가 됐건, 그리고 뒷부분에는 타겟 랭귀지라고 해서 한국어 또는 뭐 일본어 이렇게 이런 쌍을 만들고 무수히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머신 트랜슬레이터 기계 번역기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요. 2017년에 이 구글 연구원들이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복잡해졌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프렌치에서 스페니쉬로 번역을 할 때 과거에는 그냥 통째로 앞에 있는 인풋과 뒤에 있는 타겟의 관계도를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이 트랜스포머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단어가 프렌치의 어떤 단어가 스페니쉬 어떤 단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결국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해졌고요. 그리고 이 볼트라는 것은 그 중에서 더 특별하게 보시면은 이 트랜스포머의 이 인코딩 부분만 따로 떼서 한 것이 이제 볼트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 AI 아까 설명드린 이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만들었던 오픈 AI 팀에서 만든 것이 GPT라는 겁니다. GPT는 트랜스포머 부분 중에서 디코딩 부분만 따로 떼서 랭귀지 모델을 만든 케이스예요.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랭귀지 모델들의 정확도는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을 벗어난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이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GPT가 계속 점차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GPT-3가 발표가 됐습니다. GPT-2는 작년인가요? 작년에 2019년 1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파라미터 변수가 1.5억 개밖에 안 됐어요. 15억 개 죄송합니다. 15억 개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발표된 GPT-3는 무려 1,750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의 성능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결정까지 했어요. 고민을 한 거죠. 이 GPT를 과연 외국에다가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중동 지역에도 공유를 할까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나라들이 GPT를 가져다가 테러나 다른 그 부정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점점점 인공지능의 파괴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라는 연구 분야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GPT 모델이나 아니면은 그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나 아니면은 그 CNN 모델들은
뛰어난 개발자들이 밤새도록 연구해서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개발자 머릿속에서 나온 창작물이죠. 이 얘기 뭐냐면 다른 개발자, 다른 우수한 개발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뉴럴 아키텍처 설치라는 이 동기입니다. 그 연구를 하게 된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GPT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을 레고 블록 같이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 때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을 컴퓨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이미지 분석 모델이 됐건 아니면은 언어 모델이 됐건 최적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 NARS 뉴럴 아키텍처 설치의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젝트이긴 한데 레고 블록을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그런 빌딩 블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이 조합들은 컴퓨터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해서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앞에 설명드린 것들은 작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토픽들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저희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재화하고 레버리지 해야지만이 각 뭐 사업체가 됐건 연구소가 됐건 이거를 자기의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또 활용 방안은 사실은 이제 간단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에 대한 토픽을 고민하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델로 분석할지를 일단 찾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뭔지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활용할지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면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수값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화학습을 써서 RL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강화학습 뜻이고요. 얘를 가지고 공장 자동화를 하건 빌딩의 에너지를 관리하건 셀프 드라이빙 카를 하건 제어를 할 수 있는 걸 쓰겠다라는 거고 활용 목적은 예를 들면 이 에너지, 이 빌딩 안에 있는 에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쌍을 만들면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정확하게 디파인 하시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시계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마다, 매 달마다, 매 주마다 고객의 소비 패턴이라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반복 신경망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그 시계열 예측을 하게 되면 마케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이번 가을에는 20, 30대 소비자들은 어떤 종류의 음료를 좋아할까, 어떤 종류의 이 상의나 아니면은 신발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처럼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보면은 여기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번 제가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중에서 굉장히 인공지능 쪽에 지식의 깊이가 깊으신 분의 질문인데요. 언어 모델,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이죠. 랭귀지 모델은 앞에 받은 어휘나 어휘를 가지고 뒤에 나올 어휘를 예측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인데 이분 질문은 트랜스포머라는 랭귀지 모델에 파생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멀트라는 게 있고 GPT라는 게 있고 이분 질문은 뭐냐면 이 멀트라는 모델과 그 GPT의 모델 중에서 장단점 비교 좀 해달라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트랜스포머를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해봤고 멀트와 GPT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 내용만 이제 쭉 결과를 봤는데 이 멀트 현재는 이제 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요. 파라미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웬만한 이 컴퓨터 가지고는 GPT를 학습시키거나 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이 모델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긴 하죠. 벌트보다는 정확하긴 한데 이 벌트는 가볍습니다. 상대적으로 GPT보다 가볍고 그다음에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긴 하나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을 활용하실 때 목표에 따라서 이 컴퓨터 성능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 GPT를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컴퓨터 성능과 애큐리시에 대한 거를 트레이드오프를 고민하실 때는 벌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시간상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이메일이나 제 연락처가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의중 대표님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영민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KSB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및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인데요.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B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및 활용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발표에서는 이제 저희 인공지능 플랫폼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활용 방법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걸 활용해서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를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이걸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KSB 인공지능 플랫폼이 어떤 건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 인공지능 플랫폼의 목적을 아시는 게 꽤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냐면요. 다들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텐데 이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 필드에 올려서 빠르게 디플로이하고 테스트해보고 성능이 안 좋다면 다시 내렸다가 다시 모델을 개발해서 다시 필드에 올려서 테스트해보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필드에 올려서 서비스화하고자 하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서빙을 하는 이런 절차였다면 이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필드에 올릴 거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센서 스트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 스트림 ETL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들어온 ETL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트림 어널리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서빙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실제 필드에 올려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모델이 안정적인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 기능, 검증 및 평가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융합지능 서비스로 해서 타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능들을 활용해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 필드에 올려보고 테스트해보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스택은 이렇고요. 이거는 저희 사이트 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인공지능, 저희 KSB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프로덕션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일반적인 저희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파일로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과학자가 전처리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텐서플로우 서빙 같은 것으로 익스포트해서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게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모델 서비스인데요. 이걸 실제 필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정제하는 데이터 공학자의 역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가 실제 이 모델 추론하는 걸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처리 기능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실제 필드에 올라가서 돌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운용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운용자가 실제 필드에 돌아가고 이 모델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고 제대로 됐다면 계속하고 안 좋으면 다시 바꿔치기를 하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이제 외부 지식이 있다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 필드에 디플로이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데이터 공학자,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자 이 분야들이 잘 접목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KSB 인공지능 플랫폼은 이런 것들을 잘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프로덕션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프로덕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할 때까지 전체적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능 이슈, 그 다음에 보안 이슈, 안정성, 그 다음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지 실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필드에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KSB 인공지능 플랫폼이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웹툴킷이에요.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자세히 보셔야 될 건 이 윗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배치 엔진이 있고 미니 배치 엔진이 있고 스트림 엔진이 있고 다양한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엔진의 역할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할 때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KSB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 엔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제할 때는 스트림 엔진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 엔진이 실시간으로 들어온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많은 엔진들을 써서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 때 지금 구현해야 할 기술이 어딘지 테스트 베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텐지 하면은 스트림 엔진을 붙여가지고 실시간 정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을 아시면 되는 거고 각 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실시간 정제 기능입니다. 이거는 저희 웹툴킷에 보시면 스트림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림 엔진은 스팍의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센서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센서의 특성상 이상치나 결측치 이런 거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센서별로 이제 측정 주기가 다르겠죠. 이런 것들 통계화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기능, 그 다음에 센서 스트림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하나로 조인해서 하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워터마크 기능이나 체크포인트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쉽게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기능입니다. 미니 배치 엔진, 저희 플랫폼 보시면 미니 배치 엔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팍 스트리밍을 사용하고요. 여기서 활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들 파이썬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지금 대략 100여 종의 데이터 처리 기능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뭔가 구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저희가 이제 정의한 포맷 안에 원하는 기능, 여기에다가 기능을 넣어주시고 온디맨드 익스터널 서빙 엔진에 올려주시면 이 엔진이 구현하신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도커화 시켜가지고 도커라이즈 시켜가지고 레스트로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가 정제가 됐으면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모델을 만드는 걸로는 이제 익스터널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텐서플로우 코드를 보통 구현을 하죠. 이 코드를 익스터널 엔진에게 이제 넣어주면 이 익스터널 엔진이 이 코드를 텐서플로우로 넘겨서 실행을 하고 그 모델을 가져와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DL 모델을 지원을 해주고요. 추가적으로 스팍 앱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듈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학습 모델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쓸 건지 DL 모델을 쓸 건지 결정하셔서 어떤 걸 쓸 건지 결정한 후에 엔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추론입니다. 모델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디맨드 서빙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개발한 텐서플로우 코드로 모델을 만들면 그리고 그 모델의 위치를 여기에 입력하고 포트 번호를 입력하면 이 8001번 포트에 여기에 입력된 이 모델을 올려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간단하게 레스트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기능을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구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서 이 앞에는 이제 전처리 기능도 추가할 수 있고요. 리더도 붙일 수 있고 라이터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서빙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관리 기능에는 이제 주기적인 재학습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되고 있는 모델을 평가하는 기능, 성능이 안 좋다면 바꿔야겠죠. 그때 리파지토리에 있는 여러 개의 모델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융합 지능이라 해서 온디맨드 파이프 서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익스터널 엔진과 외부의 API들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하나의 고수준의 지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엔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웹툴킷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대시보드도 있고 모니터링 하는 것, 엔진의 상태 보는 것,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를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만든 모델을 실제 필드에 올려보고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아니면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올리고 필드에 올리고 그래서 빠르게 프로덕션을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럼 이 방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대표 시나리오를 몇 가지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시계열 예측 및 자동 성능 평가입니다. 이거는 강남에 있는 170개 도로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15분의 교통속도를 예측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실시간 처리하는 워크플로우가 하나 있고요. 처리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는 워크플로우, 그 모델로 인퍼런스를 하는 워크플로우, 그에 대한 결과로 15분의 교통속도가 나가게 되겠죠. 이런 워크플로우가 있고 서비스되고 있는 모델을 계속해서 성능을 감시하는 워크플로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시계열로 예측하고 자동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각각의 하는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센서 데이터 처리에서는 이 스트림 엔진입니다. 스트림 엔진이 있어서 테스트 베드에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미니 배치 엔진이 있어서 여기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걸로 익스터널 엔진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를 돌려서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를 통해서 모델을 추론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활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능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략 3주 동안 이 전체 워크플로우 4개의 워크플로우고 대략 엔진이 13개 되죠. 이걸 돌렸을 때 문제없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로는 영화 추천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비슷해요. 그래서 융합 서빙을 해서 지능을 하나 만들고 또다시 융합 서빙을 써서 다른 지능 하나 만들고 이걸 다시 융합해서 좀 더 고차원화된 지능을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이제 백그라운드로 작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최신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워크플로우도 들어가고 모델을 관리하는 워크플로우도 들어가고
이 만들어진 모델로 인퍼런스를 하는 워크플로우도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디플로이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데이터 관리하는 거 하나 있고요. 모델을 재학습하는 애들이 처리하고 모델 만들고 관리하는 재학습까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워크플로우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인퍼런스에서 추론하는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융합하는 워크플로우가 있어서 이것들 다 합치면은 이제 수집부터 처리하고 모델을 만들고 추론하고, 그리고 성능이 나빠지면 관리하고 융합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 아우르는, 그래서 필드에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에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제 프로덕션화하기 위해서는 수집부터 처리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KSB 플랫폼에 제공한 여러 가지 엔진이 있으니까 그 엔진의 특성을 보고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에 맞게 엔진을 끌어다 쓰셔서 사용하시면은 손쉽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제 프로덕션화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병복 박사님께서 경량 인공지능 추론장치 엣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량 인공지능 추론장치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술에 대한 개요, 그리고 내용 및 범위, 그리고 경쟁 기술과의 비교, 그리고 기술의 사업성, 그리고 간단하게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장치는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독립적 지능을 동작시킬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장치는 추론장치의 하드웨어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론 데이터를 수집할 목적으로 센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장치에게 전달하기 위한 통신 모뎀, 그리고 학습장치에서 학습된 최종 결과물을 탑재하기 위한 SDRAM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32비트 MCU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추론장치는 식별자로서 IP 어드레스를 가질 수 있고요. IP 어드레스는 동적 또는 정적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NTP 클라이언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추론 프레임워크로 SVM과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장치의 펌웨어 개발을 위해서 ARMKL, MDK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장치는 컴퓨터의 환경이 구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론장치는 분산 인공지능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프라의 엣지 디바이스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SVM 또는 텐서플로우 라이트 기반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으로 또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추론장치와 학습장치는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일단 추론장치에 탑재되는 학습 모델은 학습장치로부터 얻어지게 되고요. 이에 학습된 모델은 파일 형태로 추론장치에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추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모델은 추론장치의 확장 SDRAM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론장치에 대한 응용 예를 보이기 위해 하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인공지능 서비스는 IMU 센싱 데이터 기반의 이상탐지 서비스입니다. 그 이상탐지 서비스의 개발 과정 그리고 운영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량 인공지능 장치는 하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툴킷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추론 장치의 툴킷은 학습을 위해서 IMU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물론 IMU 외에 그 밖에 다른 센서를 활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실시하고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학습된 모델을 추론 장치에 탑재해서 실제적인 필드에서 도메인에서 인공지능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추론 장치 인공지능 추론 장치를 이용해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집된 데이터에 수동으로 레이블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추론 장치 센서를 이용해서 센싱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센싱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수동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이런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학습이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학습한 결과를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론 장치는 파일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 형태로 학습된 모델을 저장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리눅스 커맨드 xxd라는 명령을 이용해 헥사 스트링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변환된 파일은 추론 장치에 탑재되어 인공지능 추론 프레임워크와 연동하여 추론을 센싱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이런 추론 과정의 하나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계 이상 진단 서비스를 저희는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현된 서비스를 소스 레벨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블링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정상 상태는 선풍기가 정지 또는 약풍일 때를 정상 상태의 레이블링 데이터를 보고요. 그리고 강풍이나 선풍기의 기울기가 있을 때를 이상 상태로 레이블링을 해서 학습을 실시한 후 최종 학습된 결과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은 방금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즉 추론장치 툴킷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하나의 개발 툴킷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추론장치와 학습장치는 인공지능 서비스 파일럿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본 기술의 기술 성숙도는 파일럿 테스트 수준의 시작품 단계인 6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쟁 기술과 비교해보면 본 인공지능 추론 장치는 머신러닝의 그 대표격인 사이클런 SVM 기반의 응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텐서플로우 라이트 추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된 모델을 추론 장치의 확장 SDRAM에 상주시켜 모델 액세스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술의 장점은 일단 저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전력, 그리고 저지연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non
OS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인베디드 보드에 날 코딩을 하거나 또는 가벼운 프리 RTOS를 이용함으로써 리눅스나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비해서 메모리나 디스크가 저사양이어도 됩니다. 따라서 부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론 장치는 엣지 컴퓨팅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지능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C와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썬 기반의 추론 서비스에 비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사업성 측면에서 저희가 추론 장치를 검증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이상신호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필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술은 PIP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상신호 탐지 필터는 그 정상신호일 경우에는 필터 값이 제로에 가깝게 생성하도록 하고, 비정상이거나 이상일 때에는 1에 가까운 값을 생성하도록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필터의 평균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이상신호 스레시홀드를 설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인공지능 학습 패키지는 PIP 패키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론 장치는 엣지 디바이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의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의 그룹에 대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싶을 경우에는 엣지 디바이스와 포그 컴퓨터를 연동시킴으로써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술은 한 6개월 정도의 전문가 수준의 개발자일 경우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사업화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론 장치의 시장 동향은 해외인 경우 한 연 44.4%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국내인 경우 15.5%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질문이 한 가지 지금 수렴이 됐는데요. 그 KSB 플랫폼에도 LWAID 경량 인공지능 추론 장치 툴킷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이것은 그 BI 쪽에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엣지 디바이스의 툴킷 개념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 컴퓨팅에 BI가 탑재되는 경우이라면 이 엣지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인터페이스는 가질 수 있지만은 BI에 일괄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포함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이동형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로 엣지 디바이스를 설계할 경우 배터리의 사용량을 체크했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정확한 배터리 사용량 체크는 한 적은 없고요. 현재 이동형으로 제작해서 현장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배터리 사용량에 대한 것은 조사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송유진 박사님께서 자율형 분산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송유진 박사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사전에 발표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 시스템은 건물을 열적으로 즉 냉난방 제어 가능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제실자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서 건물의 에너지 최적화 그리고 건물의 제실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로서 건물의 구역, 건물 커뮤니티 단위로 확장 가능한 지능형 에너지 수요 관리 시스템 서비스 기술을 의미합니다. 주요 구성 기술로는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기기를 제어하는 분산 에너지 관리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건물 에너지 수요 예측 및 최적화를 위한 기계학습 모델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차별성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는 주로 대형 빌딩을 대상으로 한 중앙 집중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어가 중앙 집중형으로 되다 보니까 건물의 국부적으로 일어난 부하 변동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기술들이 대부분 모델 드리븐 방식의 건물 에너지 관리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대부분 건물의 내 제실자의 제실 패턴에 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건물의 제실자의 제실 패턴은 통계 확률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모델 드리븐 방식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대형 빌딩이 아니고 중소형 빌딩군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솔루션 기술로서 건물의 구역별 제실자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한 정보와 제실 패턴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서 건물의 다양한 에너지 환경과 제실 패턴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율형 분산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첫 번째, 건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에너지기를 직접 제어하는 분산 에너지 관리 플랫폼과 KSB 인공지능 플랫폼, UI 기능하는 AP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물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BEMA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마라고 하면 조날 에너지 매니지먼트 에이전트고 BEMA라고 하면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에이전트입니다.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인데 같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조날 에너지 매니지먼트 에이전트 제마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BEMA도 건물의 공동구역에 대해서 소비 데이터, 에너지 소비 데이터, 환경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KSB 인공지능 플랫폼에 보내면 KSB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전처리 하기 위해 기계학습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트레이닝 끝난 다음에는 그 끝난 기계학습 모델을 다시 BEMA와 제마에 보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멀티 에이전트 분산 에너지 관리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펍스 방식의 RabbitMQ 데이터버스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넷, 모드버스, 제이슨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기상예보라든지 한전의 전력요금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모듈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멀티젠트의 가장 큰 특징은 플러그앤플레이인데 저희도 군산의 관리 플랫폼이 플러그앤플레이가 되도록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또 특정한 에이전트 배마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기능을 배마가 대신하는 폴트 톨러런스 기능도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산 에지 관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엣지 컴퓨팅도 구현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배마하고 제마에 저희 텐스플로 서빙을 인스톨 해서 학습이 끝난 기계학습 모델, 즉 NECU 예측하고 그다음에 최적관리 광학습 모델은 배마로 다운로드하고 구입할 제시 패턴을 추정하는 추정 모델, 아큐패시 디텍션 추정 모델은 제마로 다운로드해서 출원하게끔 하는 그런 엣지 커뮤니팅 기능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들인데요. 저희들 테스트베드에 1단계부터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저희 오피스의 제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몇 명, 시간대별로 몇 명이 제시를 하는지를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균 한 3, 4명 정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실제로 회의가 있을 경우는 10몇 명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보면 대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7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연대막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위로 가보면 이들이 제시 패턴을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제실 유무를 잘 반영하는 거는 이와 같이 라이팅 패턴입니다. 저희들이 LED 라이팅 패턴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 조명의 패턴이거든요. 사람이 있다 없다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사람의 근무수에 따라서 근무수에 따른 패턴은 플러그 보아의 패턴입니다. 이 플러그의 보아에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개인용 사무용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것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사람의 제시자 수를 잘 반영하거든요. 일단 그 위에 보면 이게 이제 EHP 쿨링 냉방이고요. 여름철 냉방이고요. 오른쪽은 겨울철 난방입니다. 이것도 제시 패턴하고 유사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의 건물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각 건물의 층마다 분전만이 따로 다 있는데 그 분전만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개동할 수 있는 센서를 다 달아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수집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건물 단위의 에너지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한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했는데 RNN 계열의 시커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5일간 근무일 5일간 즉 120시간의 사용량과 그다음에 온습도 일사량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다음날 24시간 동안 시간 단위별로 에너지 수요량을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실측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플러스를 만든 합성 데이터를 두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여름철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측 데이터를 한 경우에는 WAP 에러가 7.88%고 그다음 합성 데이터를 한 경우는 3.07%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모델을 구현하면서 Explainable AI 기능은 초기 형태의 Explain AI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 퍼포먼스, 예측의 퍼포먼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큐베시 패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으로 시각 정보, 두 번째로는 시각 정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건물 에너지, 건물 단위 체력 관리를 위한 광학성 모델을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건물 단위 건물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광학성 모델을 개발해서 좀 테스트 중입니다. 스테이트 정보 환경적으로는 저희들이 실별로, 존별로 온습도는 제실 여부, 시각 정보이고요. 액션은 실내 온도 제어입니다. 이게 12도부터 32도까지 제어도 범위를 줬고요. 리워드로는
쾌적도하고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게 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저희 테스트베드 빌딩에 적용되고 있는 한진의 TOE 요금제 산업용 고압 A 선택 2를 직접 적용했고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요금제가 나타나는 그래프인데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점심시간 빼고는 다 가장 비싼 저녁 요금제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가장 싼 저녁 요금과 가장 비싼 저녁 요금이 그 3배 차이가 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도로는 저희들이 프리디트 민 보트라는 PMB라는 매트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건물 에너지 관리 쪽에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제실자의 쾌적도를 측정하는 매트릭으로서 PMB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쓰는데 이 PMB가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면 쾌적 구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강학습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텍스트베드 건물의 시뮬레이터에 연계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테스트는 저희도 5층짜리 건물인데요. 5층짜리 건물인데 총 66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별로 한두 개의 하나, 작은 실은 하나, 큰 실은 두 개 이제 베리블 에어 볼륨이나 베이비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실별로 서머스에서 온도 설정 값을 바꿔서 BAB의 풍량값을 바꾸게 강학습 모델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도씨 중앙연방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강화학습 모델 적용해 보니까 현재까지 10.2%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저희들이 학습시킨 상황이 아니고 초기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5, 15%까지는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24도 중앙연방을 레퍼런스 베이스 라인이고요. 저희들이 강학습 했을 때 에너지 비용은 89.81%고 그때 PMB가 0.3, 그 쾌적공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89, 에너지 비용과 비슷하게 에너지 비용을 먹는 경우에 중앙난방을 비교해 보니까 약 10년도가 한 27도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PMB도 0.5를 벗어나게 돼서 조금 쾌적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여러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저희들이 에너지 비용을 이거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강학습을 했을 때는 중앙난방 27도씨보다 에너지 실제로 전력은 더 씁니다. 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 비용은 더 싸게 먹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을 이전하는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의 중소중견기업 경우 대부분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 기술 이전해서 바로 상용화할 만큼 그렇게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조기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모델 드리븐 방식의 에너지 최적 관리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존별로 구역별로 실별로 서머 모델을 개발해서 그 서머 모델을 가지고 실제 에너지 최적 관리하는 마켓 베이스 디스피드 컨트롤 알고리즘을 개발했었는데요. 이 보시면 안에 있는 에어하고 엘렉트리스 이제 버추얼 마켓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각 VAB 에이전트가 되거든요. VAB 에이전트가 이제 디맨드 커브를 만들어서 에어 마켓을 비딩을 하게 되면 이 에어 마켓에서 그 디맨드 커브를 좀 더 애그리게이션해서 위로 올리게 다시 전기로 환산해서 다시 올리게 됩니다. 디맨드 커브를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칠러의 디맨드 커브가 다 합해져서 이때 일렉트리스 마켓에 비딩을 하게 되면 일렉트리스 마켓에서 라이팅에 대한 디맨드 커브까지 다 더해서 디맨드 커브를 만들게 됩니다. 디맨드 커브를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한전요금의 TO 요금제를 가지고 여기서 마켓 클리어링 프라이스를 결정하게 되고 그 값을 가지고 역순으로 해서 그 존별로 에너지 디맨드 커브에 다시 대해서 존별로 에너지 BAB의 풍량을 결정하게 되고 그 풍량 결정한 양에 따라서 BAB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물 에너지 최적 관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24도를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해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한 10.5% 정도 절감이 됐고, 이 건물에 빙충렬 시스템도 있는데 빙충렬 시스템을 많이 더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적용할 예정인데 그걸 적용하게 되면 추가로 한 6, 7% 절감을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조 설비 고장 진단에 관련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참여 기업 중에 한 기업에서 공조 설비 고장 진단 기능을 좀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 공조기의 정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은 뿐더러 더구나 고장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고장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테스트베드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플러스에 가지고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장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가 실제로 우리 테스트베드 빌딩의 공조 설비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적 데이터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냉난방 공조학회 실내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얼마 이상 정확도를 가져야만 쓸 수 있다는 걸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이제 MB 민 바이어스 에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고 그 다음에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30%인데 저희들이 그 민 바이어스 에러는 4.73%, 그 다음에 루트 민 스퀘어는 12.26%. 이거는 시간당 에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리퀘어먼트에 다 충족을 한다는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이 공조 설비에 대해서 약 19가지의 온단의 고장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했습니다. 계절별로. 그래서 각 온도 센서의 옵셋이 틀어진 경우하고 그 다음에 댐퍼, 아웃도어 댐퍼라든지 환기 댐퍼, 그 다음에 팬에 대한 고장, 그 다음에 냉각 코일에 대한 고장 등 해서 총 19가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했습니다. 계절별로.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조 설비 고장 진단을 위한 기각선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개의 경우 테스트 패드에 가면 고장 데이터가 실제 설치할 테스트 패드는 고장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고장 데이터를 축적할 때까지 저희들이 고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 룰 베이스하고 버추얼 센서를 이용한 고장 진단 기술도 병행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이 기술이 개발되면 내년 초부터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참여 기업에 기술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방송으로 송출해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유락 박사님께서 미세 누출 감지를 위한 지능형 무선 진단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세 누출 감지를 위한 지능형 무선 진단 기술을 의제로 발표할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의 최유락입니다. 발표 순서는 누출 진단 개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성능, 개발한 기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차례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출이 왜 필요한가? 누출 진단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학 플랜트 쪽에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들, 인명 사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누출이 생기면은 발전소 셧다운 같은 그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물질 누출까지 유출되는 그러한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누출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체 언제 누출이 발생하는지도, 그리고 어디에 누출이 발생했는지도 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왜 누출 감시 진단을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감시 진단이 가능한지
왜 못하느냐? 한마디로 기술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가격이 너무 비싼 상태로 배터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선 센서라는 게 참 좋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선 센서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지금 뭐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무선 센서를 적용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실용화가 못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 문제예요. 무선 센서를 소량 뭐 몇 개 정도 설치를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를 얼마든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뭐 배터리를 2번, 3번 갈아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무선 센서를 대량으로 이제 쓰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는 특히 배관. 또 흔한 예로는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런 때도 무선 센서를 쓰면은 상당히 이게 유용합니다. 제가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에 관련해서 잠깐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온도, 습도, 그리고 등이 켜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침입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데 센서를 달게 되면은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은 그 실제 사업비, 그걸 설치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 한 10% 정도밖에 그 장비나 센서 이쪽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나머지 90% 정도가 전부 다 공사 비용하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무선으로 쓰면 간단한데 왜 안 쓰느냐? 이거 몇천 개씩 무선 센서를 달아놓고 쓰는데 나중에 배터리 가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수천 개씩 되는 배터리를 하루에 한 번씩 간다고 한다면 쓸 수가 없거든요. 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싸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무선 센싱 기술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거 저희 같은 경우는 누출 같은 경우는 신호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누출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신호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선 센싱 기술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문제 때문에 쓰지를 못해요. 좋기는 한데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 분석 같은 경우도 실은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이 누출 진단 쪽에 보면은 누출이 미세하게 생길 경우에 누출이 발생을 하나 안 하나 육안으로 보면은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딥러닝을 위해서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같이 가미되면은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누출 진단에 관한 국제 표준입니다. ASTME 1002-05 미국 스탠다드인데요.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클래스 2입니다. 클래스 2라는 게 뭐냐면은 압력이 걸린 배관이나 통 여기에 1.7기압입니다. 압력이 1.7기압 상태에서 구멍이 0.2mm짜리에서 분당 90cc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가까이 가서 조용한 데 가서 귀를 기울여서 대도 안 들립니다. 소리가. 이거를 5m 거리에서 감지를 해야 된다. 이것이 STME 국제표준의 클래스 2입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클래스 2에서 거리만 10m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클래스 2를 일단은 만족을 시키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월 정도 상시 감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만든 센서가 아마 사업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발전소 같은 경우는 오버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배터리 교체를 생각하면 18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한 거는 36개월 정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건전지가 9000mAh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 보는 C형 타입 둥그란 좀 뚱뚱한 배터리 그 정도 사이즈인데 요즘에는 저희 국내에서도 배터리 기술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정도 사이즈 하나가 한 18,000 mAh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현재 개발된 배터리들 쓴다고 한다면은 36개월, 3년이 아니라 6년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탐지 거리 같은 경우는 5m 이상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은 그 분당 90cc라는 게 GPM 단위로 얘기하면 0.024 GPM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전력 센싱을 할 적에
실제 저희 센서 모듈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300 마이크로암페어 이하입니다. 상시 감시를 하게 되고요. 현재 세계적으로 이 무선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누출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있긴 있죠. 있는데 그거는 큰 장비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뭐 보통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막 이렇게 하는데 배터리 충분히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그거는 상시 감시에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 때문에 다량 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가장 큰 쟁점은 뭐였냐? 신호 증폭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앞에 보면은 이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가청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 20kHz까지는 신호가 잘 나오죠.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쪽을 잡아버리면은, 센서가 이쪽을 잡아버리면은 시끄러운 데 가든지 하면은 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잡음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뺐습니다. 빼고 보통 이론적으로 보면은 한 38, 37kHz 그 정도에서 그 누출이 생길 적에 특정 신호들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를 잡은 건 실은 30kHz 이상 이 초음파 대역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초음파 대역이라는 게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아예 신호가 하나도 안 보이죠. 이거는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실로스코프로 잡아도 신호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감쇄가 심해지거든요. 이거를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한 45만 배 정도 증폭을 해가지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듯이 이렇게 신호를 저희가 증폭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위쪽은 누출이 없을 때, 아래쪽 누출이 있을 때. 현재는 신호 이거보다 더 큰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폭을 하면서 배터리 하나 가지고 3년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관점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청주파수 쪽에 불필요한 쪽은 저희가 AD단에서 다 잘라냈습니다. 다 잘라냈고 데이터 무선 전송이 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센서는 항상 데이터를 날리지는 않아요. 이 센서가 자체적으로 신호 처리를 다 합니다. 계속 처리를 해서 여기는 지금 이상한 뭔가 신호가 잡힌다 라고 할 적에 그때 AI 쪽 서버 쪽에 무선으로 통신을 날립니다. 근데 이 통신 사이즈도 저희가 굉장히 줄였죠. 그 한 세트 한번 딱 신호 처리해서 받았을 적에 그 처리한 세트 이거를 저희가 1280바이트 정도 요 정도 데이터로 한 세트로 넘겨주게 됩니다. 요 FFT 해가지고 보내주게 됐는데 요 데이터는 성격이 실은 뭐 앞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뒤에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AI 딥러닝 쪽으로 저희가 학습 모델 개발할 적에 MLP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기업체 쪽에서 원하시는 것 보면은 이게 딥러닝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 따라서 신호들이 좀 틀리고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학습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점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 저희가 처음에 이런 모델을 학습하는 이런 모델 요것도 UI로 해서 간단히 만들었고요. 여기 별로 어렵지 않게 바로 현장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갖고 와서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UI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에큐리시입니다. 그 학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식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딥러닝까지 이제 되면은 저희가 개발한 무선 센서에서의 그 신호를 받고 증폭을 하고 그리고 신호 처리를 해서 신호가 이상할 적에는 무선으로 저희가 무선 그 RF 900MHz 대 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중계기 쪽으로 날립니다. 무선으로 날리면은 중계기가 받아서 AI 서버 쪽으로 바로 데이터를 넘겨주죠. 그래서 AI 서버에서 처리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개발한 것의 그 신호를 보면은 이 신호를 저희가 지금 차트 움직이듯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건 지금 센서 2개의 신호를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근데 신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출 신호가 발생을 하나 안 하나 신호가 약할 적에는 구분을 못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그냥 뭐 알 수가 없어요. 신호가 세면은 이제
특성이 많이 틀려지지만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장인데 저희가 이게 개발한 겁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센서 2개 지금 저희가 해놨죠. 이게 무선 센서입니다. 실제 저희 회로 사이즈는 보통 담배값 사이즈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고 위에 안테나가 붙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선 신호 수집기로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요 보통 AI 서버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뭐 굉장히 비싼 것들을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걸 굉장히 좀 싼 걸로 쓰기로 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AI 모델도 라이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라즈베리 4에서 충분히 돌아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능이냐? 이 왼쪽에 있는 그 무선 센서 한 200개 정도를 이 라즈베리 4 요 조그만한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요 정도 가격의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를 내줍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거의 막 99%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서 그 결과를 내주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GUI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개발을 해서 실험하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가식적으로 도식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요. 이 결과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트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한 세트로 꾸며져서 사용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누출 쪽 관련된 쪽, 그게 주로 어디냐면은 저희 발전소하고 플랜트 쪽에 배관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유독가스 흐르는 관, 그리고 가전 쪽에 보면은 냉매, 마지막에 출시되기 전에 냉매가 새는지 검사하는 이런 쪽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지금 싼 편이고요. 보통 저희가 요 세트 해가지고 300개 해서 이렇게 꾸민다고 할 적에 실은 이 센서가 하나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만 원대 미만이거든요. 서버하고 신호 수집기 다 해봐야 2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 서버가 한 30대 정도 유지를 하니까 이 센서 뭐 300개 정도 해가지고 200개, 300개 달아도 할 적에도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출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누출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누출은 저희가 주로 배관 감육이라고 해서 파이프 시링 문제거든요. 이런 쪽은 무선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 두께를 보통 재는 거는 비파기 검사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파기 검사 쪽 하는 쪽에는 저희가 실은 저전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근데 그 두께 측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마다 장주기 오랜 시간에 한 번씩만 해도 되거든요. 그 배관이 금방 닳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쓸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한다면 실시간이 아니지만은 달아놓고 저희가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도 실은 신호가 많이 그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눈으로 봐서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어떤 로직을 써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력이 굉장히 셀 때 이럴 때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미세 누출부터 잡기 시작하거든요. 큰 신호도 잡지만은 미세 누출 같은 경우에는 로직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학습시켜가지고 AI 쓰지 않는 이상은 정말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 센서를 어떤 걸 사용했냐? 예, 그 맴스 마이크로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가격대는 뭐 저희가 보통 한 1,000원대 정도 하는 걸 썼고요. 그 하여튼 저희가 실은 중요한 건 증폭하는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전력화를 집중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박세진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IOE 기반의 고령자 뇌졸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현황이라는 주제인데요.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세진입니다. 이번 발표는 IOE 기반의 고령자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령화 이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진료비라든지 또 100세 건강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질환을 갖다가 사전에 탐지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망률 1위를 달리는 게 암이고 그 다음이 심뇌혈관계 질환입니다. 심뇌혈관계 질환 중에는 물론 심장 문제도 있지만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또 큰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같이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과학기술이 또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IoE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그다음에 신개념의 이런 의료기기 등장 같은 경우,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런 예방 의료 행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자의 키워드와 이런 새로운 개념의 IoE,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융복합해서 뇌졸중을 갖다 사전에 감지하고 또는 헬스 어드바이스 기능을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이 키스텝에서 선정한 10대 유망 기술을 보게 되면 1위가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기술이라고 이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이런 데이터들을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1위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팀은 이런 시스템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또는 인베디드 센서 이런 굉장히 좋은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고령자들의 기본적으로 생체 신호라든지 행동 특성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최종 목표를 뇌졸중을 최종 목표로 삼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잘 탐지를 해낼지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인베디드 된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일상생활 중에서 특히 운전을 할 때 또는 보행 시 또는 잠잘 때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뇌졸중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를 하고 그다음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는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도 할 수 있고 하는 시스템을 갖다 개발하게 되었고 지금 거의 5년 동안 진행을 돼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운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나 탑승객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그래서 일단은 시트 좌면과 등판 또는 웨어러블로 패치 타입의 ECG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운전 시에 위급 상황들 또는 운전하고 다니시는 특히 택시기사분들이라든지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상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도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들한테 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인근 119나 병원에도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 어드바이스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앉는 자세를 올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그다음 만일에 운전을 한다 할 때 졸음이 오게 되면 졸음운전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졸음을 갖다 퇴치하는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기능이 집어넣어서 알파파를 갖다 죽이고 베타파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졸음을 퇴치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휴게소 같은 데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면 중에는 특히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 수면 중에 발생을 하면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매트리스에 인베디드 할 수도 있고 타퍼에 인베디드 할 수도 있고 또는 담요 타입의 센서,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센서들은 사용을 해서 잠자는 동안에 이 심장 상태라든지 또는 그 뇌파, 안구 전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수면 중에 그 심내 혈관계 이상 상태가 나오는지, 특히 이제 뇌졸중이 감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나 또는 119 또는 그 응급실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수면 자세를 안내도 하고 또는 이제 불면증 같이 살짝 잠이 안 올 때는 그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행 중에는 또 비슷하게 그 인솔 타입의 그 센서를 사용을 해서 그 좌우의 밸런스가 깨지는지 또는 이제 그 심전도 패치를 부착을 해서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해서 그 보행 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또는 건강은 어떤지를 갖다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 그다음 헬스 어드바이스 기능으로 올바른 보행 자세라든지 또 이상적인 보행 정보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그 적정 그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그 확보하기 위해서 그 첫 해년도에는 충남대 병원에 저희 연구실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노인분들, 그다음에 뇌졸중이 왔던 분들 수백 명 데이터를 갖다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 응급실에 왔을 때 그분 데이터들도 한 140명 정도 데이터를 갖다가 그 모집을 했고, 응급실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10년 동안 그 건강검진 데이터도 저희가 그 확보를 해서 분석을 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60만 명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질병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것들을 분석을 다 해서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옆에 보이는 그림들은 실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측정했던 그 노인분들의 그 실험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측정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 심전도뿐만 아니라 뇌파, 근전도, 그 다음에 풋 센서, 그 다음에 보이스도 레코딩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다양한 동작들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들을 다 모집을 했고, 지금도 수면에 관련돼서는 지금도 밤에는 그 일반 정상적인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그 뇌졸중 환자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수면 데이터들도 지금도 계속 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그 알려드리면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정지 상태와 보행 중에 그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 뇌졸중 환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을 그 분류를 하니까 정확도가 95% 정도로 정지 상태 때는 분류가 되고, 또 보행 중에는 조금 이제 아티팩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한 85% 정도.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그 데이터를 갖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조합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뇌졸중 환자와 정상적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정도의 그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모델이라든지 분류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정확도 성능 평가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간략하게 지금 그 화면상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사실은 그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앱의 기본적인 그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모니터링하고 센서들이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지 않았는지 그런 상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가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측정되고 있는 거, 심박이라든지 이거는 보행에 관련된 그런 그 화면의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전할 때는 운전 상태, 물론 이제 운전할 때 이 스마트폰을 보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음성이라든지 그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놨고요. 보행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 뇌졸중 종합 지수를 이용을 해서 그
위험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뇌졸중이 현재 발생을 했는지 또는 미니스트로크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를 갖다 다 기록을 해서 그 사용자들한테 또는 이제 가족이나 병원 같은 데 필요하면 그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저희가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연동을 해서 운전 상태 때 지금 현재 몇 명이 접속해서 데이터가 주고받고 있고, 보행 때, 수면 때 가시화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 지도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 이분이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스마트폰들을 다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를 사전에 저희가 그 본인이 원하면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가 돼갖고요. 그 대전의 사례이긴 한데 중간에 지금 계신 분이 요 위치인데 을지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응급실이 있고 제일 긴급하게 연락이 제일 가까운 곳에 또 자원이 이용이 가능한 곳이 어딘지 이렇게 연락할 수 있고, 저희가 자동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보진이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 돌아가는 그 가시화의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건 운전할 때 그 시트 안에 장착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보여주고, 그다음 눈동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이제 졸음운전을 탐지할 때 같이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ECG 데이터라든지 또 온톨로지를 이용을 해서 그 의학적인 지식 서비스도 같이 그 제공을 해드리는 그 사례를 갖다가 가시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물인터넷 전시뿐만 아니라 그다음 그 서울 모터쇼 때도 저희가 자동차 관련된 건 전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또 제가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세원 인텔리전스라는 그 회사도 창업을 해서 직접 그 실용화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또 1월 달에 그 코로나가 이제 제대로 발생하기 전에 그 CES 2020 가서 직접 저희 시스템을 스트로크 SOS라고 명명을 한 이 시스템을 그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장학회, 미국 심장학회 부회장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이런 미니스트로크 같은 거를 탐지하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해외 그 방송국들에서도 많이 촬영을 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일단 조갑이라든지 심전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들은 이미 그 국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센서를 개발하는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괜찮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그 센서들은 저희가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된 것들은 저희가 따로 몇 가지는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ECG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저주파 치료기 같이 가슴에다 이렇게 붙이는, 굉장히 무선으로 붙이는 그 타입으로 그 개발이 되어 있는 센서를 사용하고요. 이것들은 다 상용화가 가능한 센서들입니다. 이거 사실 치매 같은 경우에도 치매는 사실은 그 딴 연구기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는 이제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저희가 측정하는 여러 가지 그 행동, 보행에 관련된 거, 심장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치매 환자에 관련된 것도 응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센서들의 성능 차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센서들은 전체를 다 구입을 해서 다 신뢰성 테스트를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 센서들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도 만들고 했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다 돼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이메일이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유웅식 실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KSB 스마트 인프라 및 인공지능 랩 구축 현황인데요.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KSB 융합연구단 인공지능 응용연구실을 맡고 있는 유흥식입니다. 저는 오늘 KSB 스마트 인프라 및 인공지능 랩 구축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와 내용은 이렇고요. 우선 구축 개요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하고 그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서 모아지는 데이터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도 당초 계획은 다만 이제 그런 스마트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고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는 데에는 비용적으로도 많은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제 당초 계획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이라든지 다른 R&D, 정부 R&D 과제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하는 그런 좀 방향으로 처음에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2, 3년 동안 스마트 시티 사업단이라든지 다른 그 정부 R&D 연구단하고 많이 미팅을 하면서 협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실상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들하고, 그러니까 방향들하고 좀 현실은 좀 다른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실증 사업들이나 R&D 사업들은 그 해당 사업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이 가는 상황에서 일정이나 어쨌든 내용들이 같이 가는 상황에서 그 구축돼 있는 어쨌든 인프라나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초 계획이나 이제 바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실제 그 구축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제약하고 어려움이 많이 따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는 그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 검증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한번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냥 이제 그 외부의 테스트베드가 구축되고 데이터가 모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저희가 직접 그런 그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제 구축을 직접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적은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실증을 통해서 솔루션을 직접 이제 개발까지 연계하고 이런 이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그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쨌든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 응용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또 다른 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공간 확보가 이제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그만 어쨌든 실험실이라든지 작은 공간 그 정도의 이제 뭐 공간이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실제 이제 그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한 그 이제 공간들, 건물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그런 건물들을 이제 확보하는데 이제 많은 좀 시간과 노력을 좀 들였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그 애들이 그 대전에 있는 본원 전경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 정문 진입로인데요. 가운데 왼쪽 쪽에 있는 그 진입로가 그 중심으로 이제 전체 본원은 그 국가 보안시설 2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애들이 방문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들어오시는데 절차도 이제 좀 복잡하고 많은 이제 조금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왼쪽에 지금 붉은색 원형으로 이제 보시는 데가 그 융합기술 생산연구센터로 그쪽은 이제 그 보안시설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기업들하고 융합 그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 적용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조금 자유도가 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하고 연구원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쪽 공간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저희 13동인데요. 그 사진을 좀 확대한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주로 이제 그 실제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돼 주차 시설들이고요. 지상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을 이제 활용을 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할 거고, 오른쪽에 그 2층 쪽에 저희가 그 실제 솔루션이나 BI 플랫폼을 활용한 그 기술 적용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랩을 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구축할 그 대상 공간은 그 지상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 공간입니다. 그럼 공간은 지하 주차장하고 지상 주차장 공간을 활용을 하지만 거기에 주차 관련된 그런 인프라 외에도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그 복합 센서들을 같이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요를 보면 지하 주차장 192면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을 할 거고요. 지상은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레이스웨이라든지 뭐 폴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기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상 주차장은 영상 기반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기 위해서 고선명 카메라 위주로 지금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 주차장하고 지상 주차장 그 시설 그 사진들이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 주차 관련된 안내 램프라든지 초음파 센서들은 1차적으로 이제 구축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축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에러도 많고 좀 노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되는 주요 이제 범위들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하 주차장 192면 전체하고 지상 주차장 일부를 지금 대상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작을 지난주에 했고요. 구축 일정은 9월까지 저희가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험까지 마칠 예정이고, 본격적인 활용이나 그 적용하는 부분은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상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상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 공간에 주로 이제 설치될 스마트 인프라 관련된 주요 설치 장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주차 관련된 장치들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될 데이터들을 모으는 센서들이나 그런 장치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요. IoT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모아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 기반의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치들을 통해서 모아지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 서버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연구단에서 개발한 BI 플랫폼, 그다음에 다른 기술들하고 접목을 해서 기업들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실제적으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설치된다는 배치도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 관련된 뭐 센서라든지 표시 등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IoT 장치들이 이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배포본에는 이 그림 하나가 좀 들어갔을 거고요. 발표드리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3장 정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보신 내용이고요.
그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CO2나 뭐 NO2, 그다음에 온도, 습도, 연기 센서 이런 그 복합 센서들이 같이 20개 섹션으로 나눠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LED 타입의 조명도 한 240개가 그 주차면하고 통로동을 통해서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이 주차면은 주차전이나 이 통로에 설치되는 이 LED 조명들은 단순히 뭐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차 경로를 안내하고 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경로, 이동 경로를 예측을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경로를 이제 밝히는 어쨌든 그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IoT 카메라가 500만 이상 되는 걸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80개 이상 정도 지하 주차장, 그다음에 지상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상 주차장에도 이런 좀 배치도를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인공지능 랩은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모아지면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모델들을 개발해서 BI 플랫폼의 탑재, 연동을 통해서 실제적인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랩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구축 그 설비들, 시설들로 보면 데이터 수집, 인프라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고 공유하는 시스템 데이터 서버가 있고요. BI 플랫폼이 탑재된 솔루션 개발 서버,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GPU를 탑재한 GPU 서버, 이렇게 주요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기업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그 솔루션들, 인공지능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일반 그 솔루션들하고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그런 시설들도 제공을 할 겁니다. 다만 그런 데이터들이나 그 기업이 개발해 놨던 솔루션들은 기업들이 실제 개발 저희 랩에 오셔서 개발할 때 같이 가져오셔서 활용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장비로는 딥러닝 모델 개발하는 GPU 서버가 있고요. BI 플랫폼이 탑재된 16대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랩에 오시면 이 플랫폼을 이제 활용을 해서 BI 솔루션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실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서버도 있고요. 그래서 구축 일정은 저희가 구축은 1차적으로 8월 말까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활용은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지금 수집 서버하고 연동은 10월부터 해서 솔루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활용 계획은 저희가 스마트 인프라하고 인공지능 랩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을 적용을 해보고 기업들의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그 스마트 인프라라든지 인공지능 랩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랩은 9월부터 활용할 예정이고요. 스마트 인프라나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은 10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KSB에서 개발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랩, 스마트 인프라, 그 다음에 활용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화 아이디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공지능 솔루션을 어떤 솔루션을 만들지, 어떤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만들지, 이런 그 활용 기업의 아이디어하고 데이터들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 예정이고요. 이건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이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인프라고요. 가운데가 인공지능 랩에서 개발할 그런 그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이 이제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개발을 해서 적용하실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이 이런 형태로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예시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활용 신청을 위한 어떤 양식인데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활용을 원하시고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제일 앞장에 제 그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언제든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